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한국사 2 교과서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교과서에서는 일제의 식민 통치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일제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였는가? 10년대, 20년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나눠서 구분을 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물론 45년까지 35년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일제는 이때 정말 나쁜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우리 이웃 나라이기도 하고요. 여행도 많이 가고 일본 사람도 간혹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고 일반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럴 수도 없고, 사실 친절한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그 악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한 이렇게 반성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일본의 민간인들을 되게 싫어하고 싶지도 않고, 복잡한 감정이죠, 굉장히. 북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쁜 것인가, 정치를 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사상을 주입하는 사람이 나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일본도 좀 국가나 정부를 조금 국민들이 따르는 그런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일본 사람들 중에서는 반성한 사람들도 있고,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일본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물론 친절하게는 대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약간의 그런 안 좋은 감정은 남아있죠.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고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그 역사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질렀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저항하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피해당했던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각자 마음에 새기면서 단원을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년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단통치. 10년대에는 조선 총독부의 무단통치가 있죠. 총독부가 1910년 한일합병으로 인해 설치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국권 침탈 과정을 보면서 1, 2정기를 배웠었죠. 1, 2정기 고통차사. 자, 그래서 1차 한일협약 때는 고문정치를 했었고,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들어왔었죠. 2차 을사늑약 때는 통감정치가 있었고,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죠. 안중근 의사가 사살했었죠. 정미칠조약 때는 차관이 와서 차관 정치를 했었고, 기후각서에서 사법권이 박탈당하게 되죠. 2차 을사늑약에서는 외교권을 뺏기는 큰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저항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에서는 군대도 해산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07년도에, 이게 정민년이죠. 이때 파견해서 폐위당하기도 하고요. 기후각서는 09년. 을사늑약은 5년. 1차 한일협약은 04년. 이전에 한일의정서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충북권도 가져가는 의정서가 있었죠. 이것도 04년이죠. 러일 전쟁이 04년이니까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렇고, 자, 우선 조선 총독부를 세우게 되죠. 총독부를 세우게 되는데, 이게 경복궁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없죠. 경복궁 안에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조선 총독부를 만들어 놨었고, 이거는 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 바라고 세우기를 하면서 폭발을 이때 시키게 되죠. 45년에 해방이 됐는데 50년간 박물관으로 사용을 했다가, 박물관의 물품들을, 전시 물품들을 줄 데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못할 수도 있어 하면서 김영삼이 폭발을 시켜버리고, 지금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그때부터 새로 만들어서 지금은 전시가 잘 되어 있죠. 그 박물관이 굉장히 멋있게 잘 건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한 번씩은 가보셨나요?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단통치의 특징은 헌병들이 경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거리에 헌병들이 돌아다니면서 태형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태형이라는 것은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때릴 수 있는 법이 있었고, 즉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어서 조선인들을 많이 괴롭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교사가 칼을 차고 있어요. 교사들도 막 칼을 차고 수업을 했었고, 조선 총독부 조직도는 이렇습니다. 정무총관과 경무총감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태형 틀을 보시면 여기에다 묶어놓고 이렇게 많이 보셨죠? 때리기도 했었다. 자, 1910년대에 우리의 토지를 빼앗아갔는데, 1910년대는 토지를 빼앗아갔고, 20년대는 쌀을 빼앗아갔고, 30년대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신고하게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조속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명칭 및 소유자, 소재지 이것저것들을 신고해야 된다. 신고 안 하면 일본 땅이다 라고 했고, 이거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할 때도 소식을 못 들은 그 백성들이 손해를 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신고하는 줄 몰랐던 사람들은 그대로 땅을 뺏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 그 소유권도 중요하지만 도지권도 중요하거든요. 도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도 돈을 주고 샀어야 되는 거예요. 땅 가격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전세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집을 소유한 사람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신고 안 하면 집을 뺏기고,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고 다 집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땅 주인들은 좋아하겠죠. 지주는 좋아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이게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부자 계층이 약간 일본 쪽에 편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나한테 이득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회사령을 반포하죠.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락이 있어야 회사를 세울 수가 있고, 이게 나중에는 20년대 가서는 신고제인데, 지금도 신고제지만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10년대에는 허가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민족별 공업회사 불입 자본액 표인데, 핵심은 일본의 회사령 광업령으로 통해서 한국 자본 축척은 억제되고 일본만 사업을 장악하고 있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철도가 쭉 나옵니다. 철도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최초의 철도인 경성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이 99년, 은하철도 999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99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999년은 아니죠. 그냥 1899년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철도를 건설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문화통치라는 이름이었었는데 22년 개정교육과정으로 오면서 민족 분열 통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네요. 문화통치하면 왠지 잘해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문화통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만통치였다라고 2015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었고, 이제 명칭이 민족분열통치로 바뀌게 되었네요. 자, 왜 그랬는가 보시면, 자, 우리가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3.1 운동이라는 거국적인 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타나게 되고,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좀 실패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고, 또 무단통치에서 이렇게 민족분열통치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3.1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래, 이제 앞으로 조금 잘해줄게. 우리가 무관만 총독을 했는데 문관도 총독을 할 수 있게끔 바꿔줄게. 우리 잘해주는 거야 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문관이 총독으로 임명이 된 적이 없다는 점. 자, 그리고 한국인의 신문 발행을 허용해 줄게. 이제 신문 잘 내 하면서 검열을 강화하고, 이게 신문이거든요. 글자가 뭐 거의 없죠. 그래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내용의 신문은 다 삭제를 하고 유리한 내용만 이렇게 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게 검열 횟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헌병 경찰이었는데 보통 경찰로 바꿔줄게 라고 했지만 이름만 보통 경찰로 바꾸고, 이 경찰 수가 증가한 걸 한번 보시죠. 20년도에 경찰 숫자를 이만큼 증가시켰습니다. 예산도 증가시키고 경찰력을 강화했죠. 평의에 니들 협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치에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할게 했는데, 친일 인사로만 구성을 하고 받아들여지는 게 없죠. 요거 중요한데, 치안유지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25년도에 있었던 법이 되겠고요. 사회주의 세력을 처벌하겠다, 곤란해서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치안유지법이 됐고,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억압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20년대에 산미증식 계획과 일본의 자본 침투가 있는데,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나는 쌀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했었던 그런 계획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쌀의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쌀이 늘어난 것보다 일본에서 가져가는 그 쌀의 양이 훨씬 더 많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동아일보에 나왔던 게 되겠네요. 원래 전체 수확은 요만큼인데 전체 수확의 10배를 수리조합에다가 제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회사를 건립하는데 1910년대에는 허가제였으나, 회사를 설립할 때 조건이 까다로웠으나 일본이 많이 한국에 진출하길 바랬기 때문에 좀 더 간소화시켜서 신고제로 바뀌게 되고요. 이 신고제로 바뀌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신고를 하고 많이 기업을 세우게 되는데, 이러면서 물산장려운동을 20년대에 펼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물건을 쓰자, 일본 물건 쓰지 말자,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뒤에 가서 또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일본 자본 진출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도 많이 짓고 쌀도 많이 뺏어가고 뭐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제의 침략 전쟁 확대와 민족 말살 통치, 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죠. 일본은 전쟁을 많이 치러야 했고, 여기 봐주시면 만주사변도 일으키고 만주를 쳐들어가기도 하고, 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41년부터 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병력도 필요하고 물자도 필요한데 조선인들을 가져다가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상교육을 시작하는 것이죠. 세뇌시키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하고, 원래 일본하고 조선 니네하고 뭐 원래 같은 조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 황국 신민서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해 하면서 우리는 뭐 같다. 그리고 나라에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서 상시개명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사상도 주입시키고 신사참배도 시키고 궁속유배 시키고 일본어 교육도 받게 하고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임이라고 홍보하기도 하면서 사상주입을 시키고, 그 사상주입을 시킨 그 청년들을 데려다, 학생들을 데려다 전쟁터에 집어넣고 총알바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광산에 집어넣고 전쟁 물자를 해내게 하기도 하죠. 자, 이런 것이 30년대의 일제 통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을 쓰기도 하고 우리 조선을,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면 북양이라는 것은 남쪽 지방에는 목화재배, 북쪽 지방에는 양을 기르게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전쟁 물자를 많이 우리 땅에서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전시동원 체제하의 인력 물자의 수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을 37년에 중일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우리나라에서 뺏어가게 되고요. 공출을 합니다. 한 알의 쌀이라도 일본에 더 바쳐라. 쇠라는 쇠 다 가져가죠. 금속육 공출. 군수물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밥그릇, 여기 절에 있는 종, 뭐 이런 거, 쇠라는 쇠는 다 가져가서 일본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국가총동원법 일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정부는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 처분, 사용, 소비, 소지의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냥 뭐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고요. 강제징용 피해자 김규영 씨의 증언, 19살이 되던 해에 면장이, 그러니까 이 지주들, 면장들, 이런 사람들이 친일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미쓰비시가 운영하는 작업장이었고, 한국 신민의 도리를 다하라는 훈시를 듣고 채탄 작업에 배치되었다. 그래서 광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자, 그랬었고 39년에 국민징용령, 40년도에 미국 공출, 43년에 학도병.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는 다 끌려가서 전쟁통에 가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학생이고 어른이고 뭐 없이 그냥 다 남자는 군대에 가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6.25 때도 학도병이 있었죠. 그래서 학생이라고 우리를 보호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되고 전쟁이 날 것 같은 상황으로 정치를 하면 여러분들도 맞서야 되는 것이죠. 과거 민주주의 운동도 그렇고 항일 운동도 그렇고 학생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제 동원된 일본 위안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끝까지 뭐 일본은 아니라고 하지만 피해자 증언과 병사들의 증언, 뭐 양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본에도 목격한 사람, 공문서가 발견되고 증언하고 피해자가 증언하고 목격자가 증언하고 문서가 나온 그 지역들이 다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일치하면 이거 뭐 100% 사실이죠. 이걸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것 자체가 좀 뭐 황당한 일이고, 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왔다라고 이렇게 모욕하는 이런 행위들. 굉장히 잘못됐죠. 왜 그러는지 사실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인데, 잘못해놓고서는 내가 안 그랬는데 나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열하고 치졸하면서 뭐 약간 인간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어쨌든 그렇고요. 증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끌려가서 맞고, 이거는 너무 비참해서 증언들을 다 뭐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뭐 영화도 있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게 다 학생들이 많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뭐 굉장히 너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국력을 키우고 투표도 잘 하고 정치에도 조금은 관심을 갖고 역사에도 관심을 갖고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00년 일본군 성노예 국제전범법정 판결문에서 유죄가 선고가 되었었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밑줄 친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중일전쟁 37년이죠. 그러니까 1930년대의 일이 되겠습니다. 일제는 이 법령을 일본, 조선, 대만 등지에 적용하였으며 한국인을 탄광, 군수공장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국가총 동원령 뭐 이런 거 나왔었던 거 3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포제는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것이고요. 흥선대원군은 63년부터 73년까지 이렇게 집권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쌍성 총관부가 회복된 건 공민왕 때 고려. 제주 4.3 사건도 굉장히 슬픈 역사인데 이거는 48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고요. 1948년. 황국신민선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맞죠? 사상을 주입하고 본인들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시민서사 암송을 강요했죠. 맞습니다. 반민족행위 특별, 이것도 해방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적절한 것은 회사 설립을 조선 총독의 허가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10년대였죠. 20년대 신고제가 되었고요. 1910년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되겠네요. 태형령이 있었고, 그렇죠. 헌병경찰이 돌아다녔었고, 그 다음에 칼을 찬 교사, 이런 일들이 있었죠. 보시면, 자, 신탁통치도 해방 이후에 신탁통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발의된 신탁통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홍경래의 난, 이게 왜 나오죠? 군국기무처 기억나시나요? 갑오개혁을 주관했던 그런 시설이 되겠고, 제복을 입고 칼찬 교원, 맞죠? 4번이 맞고요. 군사훈련을 받는 별기군도 고려시대. 이 보기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최소한 20년대나 30년대 거를 갖고 와서 보기를 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기들을 갖고 왔으니, 이거 엄청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흐름만 잘 알고 계시면, 한국사 수능으로 1급 맞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